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가 중형급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면서 제주와 전남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최대 초속 60m의 강풍이 불겠고 전국 14개 시도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태풍으로 제주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태풍은 오후 2시쯤 서귀포에, 목포엔 8시쯤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20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8,265명으로 늘었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발생이 307명, 해외 유입은 13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12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고3을 제외하고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7,800여 곳이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 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전국 의사들이 오늘부터 4일간의 2차 집단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강력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바비가 오늘 오후 늦게 제주 서쪽을 지나 서해로 진출한 뒤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7일 내일 새벽 인천과 수도권 서쪽 해상을 지난 뒤 오전에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내륙에 상륙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태풍 진로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들겠고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은 강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500mm 이상의 호남과 지리산에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와 서해안에는 초속 60m의 폭풍이 예상됩니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은 최고 10m의 너울성 파도의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폭풍 해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8호 태풍 바비의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의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끊겼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운항 계획이 잡혔던 항공편 전편을 결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결항이 예정된 항공편은 330여 편으로 태풍 상황에 따라 추후 결항편이 줄어들거나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목포와 늑동, 부산 등을 잇는 제주 기점 9개 항로 15척의 여객선 운항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제주는 현재 육상과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쯤 태풍이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 바비는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상가와 아파트에서도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창문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선 유리와 창틀 사이 틈을 확실히 메우고 우유값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현장입니다. 강풍이 베란다 통유리창을 뚫어버렸고 창틀에는 남은 유리 잔해만 간신히 붙어 있습니다. 유리에 테이프를 붙여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테이핑을 한 두세 번 했는데 바람이 세게 불더니 그냥 한 번에 와장창하고 부서 내려가지고. 신문지도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젖은 신문지를 꼼꼼히 붙인 창문이 강풍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해본 결과 초속 38m 정도면 창틀 전체가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유리창에 신문지나 테이프만 붙여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강풍이 불 땐 무엇보다 유리와 창틀 사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테이프를 붙이더라도 유리와 창틀의 벌어진 부분을 고정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유값 등을 끼워 창틀과 창문의 틈새를 단단히 메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실리콘 처리 부분이 균열이 생겨서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테이프를 처리하고 창문에는 신문지를 붙이면 강풍에 도움이 됩니다.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 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하고 파손 위험이 있을 땐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차단해야 하고 정전이 발생했다면 양초가 아닌 랜턴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가 났을 때는 곧바로 119나 가까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태풍 바비는 돌풍과 함께 벼락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천둥 번개가 친다면 산에 가선 안 되고 전기 수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을 이승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2일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낙비가 쏟아진 고양시 북한산. 낙뢰에 맞아 추락한 50대 등산객 2명을 찾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등산객 1명은 숨지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친 채 발견됐습니다. 낙뢰주의보가 발령되거나 번개가 칠 때 산에 오르는 건 금물입니다. 높은 곳일수록 벼락에 맞기 쉽기 때문입니다. 등산 도중에 낙뢰를 만났다면 금속 로프나 등산용 스틱 등 길고 뾰족한 물건은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있다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는 특히 위험하고 금속 울타리나 철탑, 가로등에서도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 사람과 무리지어 있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 일행끼리 서로 접촉하지 말고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 안에 있는 게 밖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도 잠시 정차하는 게 좋고 외부와 연결된 금속 부분과 라디오는 접촉하거나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밖에 있을 경우는 빨리 실내나 차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차나 실내 안에 있을 때도 가급적 벽이나 차에서 떨어져서 그 주변 물건에 접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내도 비교적 안전하긴 하지만 감전사고 예방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낙뢰가 생기면 수도관이나 배수관을 타고 높은 전압이 침투할 수 있어서 목욕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 안팎에 전기 수리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기 제품 플러그를 빼두고 전기기구와 천장, 벽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는 게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태풍으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내리면 자동차가 물에 잠겨 더 큰 피해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태풍이 왔을 때 자동차 안전을 지키는 요령을 김태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될 때는 강변이나 하천 부근 운행은 처음부터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 또는 차량 바퀴의 절반 높이 이상으로 물이 들어찬 도로에는 차를 끌고 가선 안 됩니다. 엔진의 공기 흡입구에 물이 들어가면 차가 멈추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 탑승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침수 피해로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한 차량 10대 중 3대는 사고 당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면 에어컨을 끄고 일정한 저속을 유지한 채 단번에 침수 지역을 건너야 합니다. 특히 이번 태풍에는 강한 바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강풍 속에서 자동차로 다리를 건널 때는 평소보다 천천히 운행해야 합니다. 옆면에 이 강바람이 부닥치게 되면은 이 속도에 따라서 차가 흔들거리는 현상이 심해지고요. 좌우로 흔들거리는 게 커지면서 나중에 전복이 되거나 큰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횡풍이 불 때의 차의 운행 방법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풍 속에 날아다니는 물건에 맞아 파손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하면 실내 주차가 좋습니다. 하지만 지대가 낮은 지하 주차장에 댔다가 오히려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기차 이용자들은 비가 오는 날엔 실내 충전소를 이용하고 특히 번개가 칠 때는 절대 충전을 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산림청이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태풍이 서해안에 따라 북상하면서 강풍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입니다. 산림청은 또 태풍이 지나가는 오늘과 내일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의 입장을 통제할 것을 소속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피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사태입니다. 특히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산사태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큰데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송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에서 쏟아진 거대한 흙더미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은 지붕만 남긴 채 파묻혔습니다. 1973년 기상 관측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래 가장 긴 54일을 기록한 올해 장마. 기록적인 강수량으로 1,500건이 넘는 산사태가 나 9명이 실종되거나 숨졌습니다. 긴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까지 가세하면 산사태 발생 확률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산사태 위험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기존 기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토사나 이런 것들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나 스마트 산림재 애플리케이션에 지역을 입력하면 위험 등급이 나타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은 지자체에서 안내한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고 간단한 생필품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산울림이 들리거나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 등 산사태 징후가 있으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가스와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또 방송과 인터넷, 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20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가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8,265명, 사망자는 2명 늘어난 3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교회와 집회 관련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국내 발생만 30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절반 넘는 229명이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서울 110명, 경기 92명, 인천 27명입니다. 전국 곳곳 산발적 감염도 이어져 강원 18명, 충남과 전남 12명씩, 광주와 대전, 전북에서 각각 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 경남에서 5명, 부산 4명, 대구와 울산, 제주에서도 2명씩 환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3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82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4,368명입니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236명이 추가돼 3,585명으로 늘어났고 위중과 중증 환자는 5명 늘어서 모두 43명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7,800여 곳이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유치원과 학교 7,826곳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로 진학 준비가 시급한 고3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임에도 이처럼 3단계 때 적용하는 전면 원격 수업을 결정한 것은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등교 수업이 시작된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수도권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42명이었지만 지난 11일부터 2주간 확진자는 19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쉽게 택할 수 없는 길인 만큼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는데요. 정 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풍전 등화라 할 정도로 하루하루 우리 방역 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되어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선은 현재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 수칙 준수만이 우리 공동체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YTN 취재 결과 바이러스 배출량이 매우 많아서 이미 집회 사흘 전인 12일부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광복절 도심 집회 연단에 올라 증상이 전혀 없다고 말한 전광훈 목사.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그러나 이틀 뒤인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자신은 무증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의 심층 역학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바이러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CT 값이 17.5였는데 보통 확진 환자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겁니다. 10대 정도 나오면 굉장히 높은 거고 보통 환자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거든요. 증상 나오기 전에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나와요. 방역당국은 전 목사의 CT값과 증상 발현 시기 등을 토대로 확진 닷새 전인 12일부터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광복절 집회 전에 이미 감염돼 있었을 뿐 아니라 전파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계속 증식을 하잖아요. 바로 오늘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죠. 계속 증식을 해서 그 정도로 높아진 거니까. 그런데 전 목사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격리 기간에 마스크까지 벗고 치유 기도회와 유튜브 방송, 집회 연설 등 온갖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과 접촉한 겁니다. 집회 참석을 만류하기 위해 집회 직전 전 목사를 따로 만난 변호인 등 주변 사람들도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전 목사발 감염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12일은 사랑제일교회발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방역당국은 전 목사와 신도들에게 검사와 격리를 당부했지만 전 목사는 따르지 않았고 결국 확진자는 폭증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성급한 판단이며 전국적인 확산을 앞둔 폭풍 전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 이후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12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3,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 감염 경로 불명확 사례, 방역 막내 관리 비율 등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이미 충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지난 23일 397명 이후 다소 줄어든 것을 놓고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8월 23일이 흐름상 가장 피크를 그린 날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이 증가세는 한번 꺾이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방역당국의 인식은 다릅니다.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며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상승할 위험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이틀 연속 겉으로 보기에 확진자 수가 정체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비에서 억제하지 못하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 독감 예방 접종이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추석 연휴조차 집안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더 활동하기 좋은 가을과 겨울이 오기 전에 감염 규모를 최소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과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공중 화장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감염자가 변기에 물을 내릴 때 미세한 코로나19 에어로졸이 발생해서 1분 넘게 화장실을 떠돌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사스가 창궐했던 지난 2003년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300여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최초 감염자의 화장실에서 발생한 미세 사스 입자가 배수구를 타고 아파트 전체로 확산한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화장실을 통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중국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소변기에서 물을 내리면 미세한 에어로졸이 떠올랐고 이 가운데 60% 가까이가 소변기 밖으로 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세 입자인 에어로졸은 불과 5.5초 만에 성인 허벅지 높이인 0.84m에 도달했습니다. 좌변기에서 물을 내릴 때는 에어로졸이 35초 만에 0.93m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 사람이 같은 변기를 사용하면 호흡기를 통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높이입니다. 특히 물을 내린 지 1분이 넘게 지나도 에어로졸이 화장실 내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의 대소변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만큼 변기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 있는데 무거운 것들은 떨어지지만 그 중에는 굉장히 작은 에어로졸 형태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은 공기 중에 생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흡입을 하게 되면 바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장실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되도록 화장실을 자주 환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변기물을 내릴 때 꼭 뚜껑을 닫아야 하고 뚜껑이 없는 변기에는 에어로졸 확산을 막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의료계가 오늘부터 4일간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하자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만약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아 환자의 피해가 생길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어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 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8월 26일 8시를 기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전공의, 전임의 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와 대화가 결렬돼 예정대로 집단 휴진에 나서게 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집단 휴진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분만과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유지하고 보건복지부와 실무 협상에도 성실하고 치열하게 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제주와 서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엔 최대 풍속이 초속 60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이 최대 고비인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